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법 1 강의인데 올해 기출문제도 예년과 다름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전 범위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했듯이 부속 법령에서는 각 법령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가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매년 출제되는 문제 수준과 문제 출제 범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동법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현재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고 싶으면 바로 이전의 기출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보면 됩니다. 바로 그때 나온 성적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음번 시험에 응했을 때 나오는 성적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미리 공부할 수도 있지만 시험 직전에는 이전의 기출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보면서 현재의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먼저 문제 1번 근로기준 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정한만 있으면 사용자가 시행할 수 있고 별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3월 이내와 3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 합의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딱 한 가지만 차이가 있게 됩니다. 즉,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같고, 단위 기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단, 3월 이내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3월 초과의 경우에는, 3월 초과부터 6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단위 기간은 똑같고, 그 다음에 서면 합의의 유예 기간도 똑같습니다. 5번. 차이점은 3번과 4번인데, 바로 3월 초과의 경우에는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이 서면 합의 내용인데 반해서 3월 이내 같은 경우는 주별 근로시간은 필요가 없고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1, 2, 3, 4, 5번 중에서 4번은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의 내용이고 3월 초과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답이 3번이 되겠죠. 바로 차이점은 3월 이내는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언제 근무하고 그날 몇 시간 근무하는가를 서면 합의로 정해야 되는데 반해서 3월 초과의 경우에는 그냥 주별 근로 시간만 이번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각각 주별 근로 시간만 서면 합의를 하고 일별 근로 시간의 경우에는 서면 합의 사항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2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근로자의 경우는 서면 합의의 사항이 아니고 그냥 근무하기 2주 전에 사용자가 주별 근로자는 미리 서면 합의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2주 뒤의 주에는 즉 지금부터 2주 뒤에는 그 주의 근로시간은 60시간인데 그중에 일별로 어떻게 된다 하는 것만 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내용상은 있으면 약간 다르지만, 즉, 그 성격은 다르지만, 이런 금지 및 발생 조치에 관한 사항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법 조문이 같습니다. 그 때문에 각각 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군데만 알아두면, 즉,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라든가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만 알아두면 양쪽 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1번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외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으로
빌려지 아니한다. 즉 근무 환경에 악화시키는 행위도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을 했거나 또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한 것에 대해서 바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피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없다.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피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죠. 피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신고의 접수가 없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사용자가 인지하거나 또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실시해야 한다. 4번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데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피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한테 근무장소 변경한다든가 배치 전환한다든가 근무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당하면 그건 불이익이죠. 그건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 근로자가 도저히 가해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못하겠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런 피해 사실을 입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요청하면은 요청과 무관하게 아니라 요청하면은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근로자 요청 없이는 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판단하지 필요하면은 가해 근로자로 지목된 사람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그 피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배치 전환시킨다든가 근무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그는 2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고 옳은 지문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즉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는 물론 즉 피해 근로자도 보호해야 되고 또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 조치를 해서 안 되고 나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확정된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5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데 이번에 출제되었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즉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2번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즉 수사관처럼 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죠. 3번 의사인 근로감독관은 취업을 금지해야 할 질병에 걸려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검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근로감독관이 의사이면 출조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들한테 요청받아. 그래서 의사인 근로감독관은 직접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의사가 아니면은 근로감독관이 의사한테 요청해가지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사가 근로자에 대해서 검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면 공무원들한테 다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는 공무원을 근무할 때뿐만 아니라 그만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죠. 4번도 옳은 질문이죠. 5번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출 즉 일반 행정조사라든가 이런 수사 같은 경우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즉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이 아닌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고 일반 경찰서에서는 담당을 못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뭡니까? 근로감독관이 뇌물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면은 근로감독관만 수사하고 다른 일반 사법경찰관은 수사 못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피해라고 수사 제대로 안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직무수사는 3자가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일반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관계 법령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인 근로감독관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죠.